2021학년도 수능특강 현대시 5에 수록된 조지훈 시인의 산상의 노래라는 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뭐 표현법이라든가 뭐 수사법이라든가 그런 각종 기법이나 아니면 심상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읽어줘야 될지, 그리고 이 산상의 노래라는 시를 보기 전에 이 조지훈이라는 시인 자체에 대해서 알면 좋은 배경 지식이랄까? 그런 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시는 제가 말했듯이 표현법, 수사법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필기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정서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이 조지훈이라는 시인은 이 수능이 시작되고 여태까지 20 몇 년 정도가 지났는데 흘렀죠. 이 기간 동안에 총 5개의 시가 출제가 됐어요. 평가원 주관하는 평가원 모의고사 및 수능에서. 그래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인입니다. 중요한 시인이고 기출은 이렇게 5개 리스트를 적어놨는데 고풍의상 이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시기가 오래된 거예요. 이게 최근에 나왔던 고풍의상이 제일 최근에 나왔던 거고 성문이 가장 오래 전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요건 한 번씩 찾아가지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지훈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제가 본인의 인생 흐름에 따라 시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근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래요. 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저도 그냥 듣고 있는 여러분도 살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시인도 역시 그 본인의 가치관, 본인의 생각을 시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요. 구라를 치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제가 이 청록파 맨 아래에 있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랑 산상의 노래라는 이 시가 나왔던 연도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 고전적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민족적인 정서를 노래했는데 전통지향적이고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를 했어요. 근데 이 조지훈 시인의 가장 큰 특징인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이 조지훈 시인의 시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냐면 시는 시인이 전통지향적인 한복을 입었다고 시가 전통지향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를 쓰는 그 언어 자체에 전통지향적이고 고전적 아름다움이 배어 있어야 전통지향적이고 고전적 아름다움을 추구한 시를 썼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무슨 말을 써야겠어요? 옛스러운 옛말들을 써야겠죠. 그 옛말들을 우리가 일견 봤을 때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들이 많아요. 하지만 되게 우아한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승무가 있죠, 승무가. 승무라는 시 기억나나요? 이 승무라는 시를 조지훈 시인이 썼는데 조지훈의 승무라는 것은 기억은 못해도 우리는 한 번쯤은 요 시구 정도는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얇은 사 하이한 곡갈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 이 나빌레라라는 이 승무 안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이 나빌레라라는 말을 한 번에 딱 이해를 할 수가 있나? 하지만 되게 예스럽고 고전적이고 전통적이고 뭔가 아름다운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럼 그런 것들에서 전통지향적이고 고전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청록파 시인인데 이 청록파라는 것은 세 명의 시인의 이렇게 세 명의 시인이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내면서 이 청록집을 낸 세 명의 시인이 이 세 사람,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이라는 세 시인인데,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청록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이게 원본이 동국대학교에서, 이게 초판인 청록집 초판인데 동국대학교에서 배포해 준 걸 어떤 신문사에서 받아다가 쓴 거를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이 청록색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저는 그랬거든요. 청록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청록색, 청색, 녹색? 이건 자연의 색깔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청록색, 청록파, 청록집, 청록색, 자연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이동한 건 사실은 틀린 건데,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을 한 거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되게 어떻게 잘 틀어 맞아가지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듯이 의미는 통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청록이라는 게 청색 사슴, 청색 노루, 이게 지금 표지에 있는, 보이죠? 청노루인데 박목월 시인이 청노루라는 것을 이 시집, 우리 마음이 맞는 것 같은데 시집을 하나 내자 라고 해서 시집을 냈겠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막 싸우는 사람들끼리 같은 시집 내려고 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뭔 말하고 있었냐? 뭔 말하고 있었지? 뭐 아무튼 이 청노루라는 요 시를 이 대표로 좀 삼아가지고 청록집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겠죠. 뭐 서로 상의를 하고 제목을 정했겠죠. 세 사람이 낸 시집이니까. 아무튼 이 청록집 안에는 되게 자연 쪽에 되게 치중을 한 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노래보다는 자연적인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박목월의 청노루 한번 찾아보세요. 이 청노루에 대한 묘사로 끝나거든요. 아무튼 그런 의미 전달보다는 자연적인 것에서 그냥 보이는 그대로를,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시가 많은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라는 이야기를 또 하자면은, 이 청록집이 1946년에 나왔어요. 1946년에 나왔는데 이게 광복 직후죠. 근데 광복하자마자 시를 엄청 많이 써가지고 세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집을 내는 건 솔직히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작품들이 사실은 광복 이전, 일제 말기 시대에 쓰여졌던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낸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책이 해방 직후에 나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청록집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청록색을 떠올려서 자연을 생각하면은 안 된다. 하지만 이 청록집에 있는 시들은 사실 자연지향적인 시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아구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의미는 통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자연지향적인 시풍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냥 자연을 노래한 거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연만 노래하는 거는 사실 그 당시의 시대상에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 너무 그 일제 치하의 그 현실을, 암울했던 현실을 외면하려는 좀 비겁한 행동 아니었느냐라는 평가도 있고, 이게 C에 해당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 아름다운 자연에 심취해서 오히려 현실 도피가 아니라 가혹한 시대를 견뎌내고자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B랑 C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을 소재로 견디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견디려는 행위 자체가 현실 도피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든 근데 사실 자기 마음입니다. 아무튼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조지훈 시인이 본인의 인생 흐름에 따라 시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했죠. 그런데 보시면은 청록집은 1946년에 나왔지만 광복 이전 1945년 이전 시기에 쓰여져 있는 시들이라 그랬고, 이 시집 안에 있는 조지훈 시인의 시 역시 자연지향적인 시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면 산상의 노래는 광복 직후에 쓰여졌어요. 광복 직후에 써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자연지향적인 시풍을 가지고 있었던 청록집에 쓰여진 시들보다 늦게 쓰여진 거죠. 실제로 시집이 나온 청록집이라는 시집은 산상의 노래 발표보다 시기상으로는 늦었지만 그 안에 있는 시는 사실 그것보다 산상의 노래보다 일찍 써져 있는 거란 거죠. 자연지향적인 시풍을 가진 시들은 광복 직전에 쓰여져 있었고, 이 산상의 노래는 광복 직후에 썼다. 그래서 산상의 노래는 사실 자연지향적인 게 아니라 조국 광복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요것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항상 현대시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제일 간단한 접근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가 되느냐, 아니면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가 되느냐, 아니면은 화자의 정서가 변화를 하느냐, 시간, 공간, 정서 이 세 가지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에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산상의 노래 같은 경우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는데, 되게 간단하게 긴 밤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침이 오죠. 그 두 가지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긴 밤에서 아침으로 변화하면서 일제치하에서 조국 광복이 되면서 울다가 노래하게 되는 그런 전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구분을 해보면, 긴 밤에 해당되는 일제치하에서 고통스럽고 뭐 울고 뭐 그런 상황은 딱 1연에서만 있고, 그리고 2연부터는 아침이 와서 조국 광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이 아침에 해당되는 요 2, 3, 4, 5연, 사실 6연이랑 7연까지도 되게 비슷한데, 여기서 근데 주요해야 될 거는 구조가 1연이랑 7연이랑 구조가 같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수미상관이라 그러죠. 수미상관인데 이게 완벽히 일치하는 건 아니고 살짝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살짝 변화 또는 변형을 주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1연입니다. 책이 있는 학생은 지금부터 뭐 간단하게 책을 펴가지고 필기를 하셔도 될 거고요. 근데 필기는 웬만하면 좀 안 하려고 해요. 자, 높으디 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야, 사람이 엄청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꼼짝없이 기대어 긴 밤 동안 울어왔대요. 정말 너무 슬퍼 보이지 않나요? 그쵸? 그런데 이 시에서 완벽하게 부정이라고, 부정적인 정서라고 할 만한 단어는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긴 밤이에요. 긴 밤은 여기다 쓸까요? 긴 밤은 일제치하의 고통스러운 우리 민족의 뭐 힘겨운 시기 이런 것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요런 녀석들 있죠.
뭐 이런 녀석들. 이런 녀석들은 되게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자체로 부정인 게 아니라 이 긴 밤이라는 전제 조건, 환경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라는 화자는 울고 있어요.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나요? 광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으로 갈게요. 자, 갑자기 아침이 밝았네요. 바로 말이 달라지죠. 아, 이 아침. 그래서 시들은 핏줄이라는 녀석도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다 세모를 치고 긴 밤을 써놓을게요. 긴 밤이라는 녀석 때문에 우리나라가 핏줄이 시들어버리게 됐다. 가슴이 싸늘해버리게 됐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도 사실은 부정적인 시어가 아닙니다. 긴 밤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뭐죠? 이 녀석들은 회복의 대상인 거예요. 막 일제 치하에서 아침이 밝았어. 광복이 됐어. 그렇다는 말은 피폐해져 있던 우리 민족의 무언가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한 회복의 대상인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시켜주는 것은 바로 이 종소리, 광복을 상징하는 뭐 이런 종소리가 완벽히 회복시켜준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이 이연만 봤을 때는 광복하며 마음속에 핏줄 속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3년. 자, 3년은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어쨌든 아침이 왔고 지금 현재 광복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눈을 감아도 이미 광복은 왔고 정말 좋은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라는 것은 광복이 왔어. 민족이 해방이 됐어. 그러니까 샛별 너란 놈은 이제 더 이상은 내 영혼을 밝혀줄 필요가 없다. 지금 너는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는 말은, 근데 아까 하나라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이 일제치하를 상징하는 말이었네요. 아까 1연에서 봤던 긴 밤이랑 어둠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둠을 이 샛별이라는 녀석이 버티게 영혼의 촛불을 지피듯 버티게 해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샛별이 밤 동안에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나를 버티게 해줬는데 날이 밝았어. 그래서 샛별은 더 이상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이제는 조용히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꺼지라는 말은 아니고요. 사연 갈게요. 자, 그래서
환히 트이는 이마 우. 이 우라는 게 위인 것 같아요. 이마 위에, 이마 위에. 햇살이 위에 뜨지 오른쪽에 뜨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해가 동쪽에서 뜨겠네, 서쪽에서. 동쪽. 근데 어떻게 보면 해는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이마의 우측에서 뜨는 거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든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에 꿈과 같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전통 뭐 고전 이런 지향적인 조지훈 시인의 시풍을 이야기했었죠. 이게 바로 10월이라는 말은 알죠. 10월을 뜻하는 건데, 이 10월의 을 예스럽게 표현한 말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햇살은 정말 뭐 꿈과 같을 정도로 좋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년 갈게요. 자, 그래서 오연은 메마른 입술에, 이것도 아까 그 뭐 어둠 긴 밤 이런 일제치하에서 멈춰 있었던 신체죠. 아까는 뭐가 있었죠? 혈관이랑 심장이 있었죠. 여기는 입술까지죠. 이제 이 입술이 피가 돌았어. 입술에는 피가 도네. 입술에는 피가 돌아서 올해 이것도 요 부정적이었던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피리를 불려면은 입이 촉촉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피가 돌아서 피리를 이제는 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피리 혹은 피리의 가락 이런 녀석도 사실은 광복을 상징하는 녀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요 부분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은 소리를 더듬다라는 의미죠. 청각을 촉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다음 연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새들은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거절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살짝은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앞날을 기대하는 부분인데, 새들은 즐거이, 그러니까 우리 광복한 우리 민족에서, 광복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새들은 즐거이 구름 끝에서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를 것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폭의 향기로운 쌀이순. 이 쌀이순이라는 게 뭐냐면은 쌀이라는 콩과 식물의 새순인데, 정말 이 사슴, 그러니까 이 초식 동물들이 정말 좋아한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초식 동물의 먹이로도 되게 많이 줬다고 하네요. 아무튼 간에 이것을 왜 사양하라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뭐 다양한 생각이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굳이 안 먹고 거절해도 될 정도로 피폐하지 않음. 그러니까 이 정말 좋아하는 이 먹이를 거절할 정도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마지막 년 남았네요. 자, 그래서 7년에는 1년이랑 숨이 상관이 있는데 비슷하지만 살짝은 변형을 시켰다 그랬죠.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7년은 앞날을 기대합니다. 여기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이미 광복이 왔으니까 이 기다리는 것이 조국 광복, 일제치하에서 조국 광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복
후에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후에 민족의 바람직한 미래를 그리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전문을 이제 띄워드릴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끝낼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와 여기의 온도 차이가 되게 크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지? 네.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는 산 정상에서 울거나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울음이 아니라 산상의 노래라는 제목이 정해진 이유는 광복 직후에 쓰여진 시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게 아니라, 광복되기 전에 우는 게 아니라 이 노래로 뭐 제목을 정한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럼 좀 정확히는 모르죠. 아무튼 간에 그 공간적으로는 변화가 없어서 공간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화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산 정상에서 울어오고 아침이 와서 산 정상에서 이 울음이 노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긴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조국 광복, 그리고 조국 광복 후에 환경 뭐 아니면 모습들을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